BTV 동진의 파야키야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그동안 화제가 됐던 한줄평들은 유퀴즈나 라스 같은 수많은 방송들에서 네네. 그리고 일침을 놓거나 웃긴 네. 한줄평 등은 침착맨 등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스페이스 재미나 재치 부스레기 훌륭한 영화들에 대해서 네. 잘 지었으면서도 설명이 필요한 그런 네. 한줄평들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베스트 10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 한줄평 중에서 베스트 10을 꼽는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민망한 짓이죠. 근데... 저희가 뽑을까요? 아니요. 네. 제가 뽑았어요. 제가 뽑았는데 한줄평은 한 줄을 쓰는 데 대해서 거기에 딱 맞는 최선의 형식과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기왕이면 좋은 문장 쓰고 싶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영화에 어떤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한 줄평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쨌건 단일한 문장으로 한 줄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50자 넘는 것도 있던데요? 가끔 반칙을 이제 약간 한 줄이라고 우기면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한 문장이긴 하죠. 네네. 이 한 줄평을 쓰기 위해선 다른 그 영화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빼고 고르고 골라서 남겨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 줄평도 이렇게 보기만큼 쉬운 건 아니다. 이건 또 직업적인 애환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제가 여태까지 쓴 한 줄평이 모두 2,000개가 넘는데 그 2,000편이 넘는 한 줄평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 입장에서 좀 덜 민망하고 그나마 조금 더 세상에 유익하고 그 영화에 그나마 조금 더 가까이 닿은 것처럼 느껴지는 영화를 제가 10개를 골랐습니다. 오늘 그 기준이고요. 네, 어려운 걸 뽑으신다 해가지고 좀 기대했는데 최고 난이도로 뽑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그 가져온 그 한 줄평에 골라온 유일한 기준은 제 마음에 드는 상대적으로 덜 민망한 한 줄평 베스트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 여행 갈 때 필수 관람 영화죠. 미드나잇 인 파리.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비관주의자의 낭만주의? 일단 오늘은 이 한 줄평으로 영화 한 편을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3시간 해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이 한 줄평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그 영화를 약간 해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부러 역설적인 두 가지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비관주의자의 낭만주의라는 표현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우디 앨런이에요. 우디 앨런 영화를 보면 세상에 그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이 없고 세상에 그렇게 못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염세적이죠. 네, 계속 구시렁구시렁거리고 말은 또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 우디 앨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낭만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걸 영화를 만든 우디 앨런에 관한 표현이다. 첫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이제 핵심적인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시게 되면 오원 윌슨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있고 파리 여행을 갔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맞아요. 상대방인 약혼녀는 리얼리스트고 오원 윌슨은 이상주의자죠. 네, 낭만주의자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신비한 일이 벌어져서 작가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라고 생각하는 1920년대 프랑스 파리로 타임머신을 타고 말하자면 완전 판타지죠. 1920년대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밍웨이도 있었고 거기에 네. 스콧 피츠제랄드도 있었고 피카소도 있고요. 네, 피카소는 작가는 아니지만 피카소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 감독인 루이스 부니엘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굉장히 멋진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드리아나라고. 그래서 그녀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양쪽으로 오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의 핵심적인 얘기는 뭔가 하면 황금 시대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었고 지금에 비하면 너무 좋았던 시대가 1920년대 파리인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 아드리아는 1890년대가 가장 황금시대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언젠 거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1890년대로 가요. 그래서 거기 1890년대 파리니까 인상파 화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고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와, 고갱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조차. 고갱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류 최고의 시절은 르네상스 시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황금시대는 없다라는 거니까 비관주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낭만주의로 철철 넘치거든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은 이제 현대의 노점상을 하고 있는 레아 세두와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게 마지막으로 로맨틱하게 끝나는데 그 장면에서 밤이고 비가 오거든요. 네. 근데 비를 쫄쫄 맞으면서 가요. 저거야말로 비관주의자의 낭만주의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미지 아닐까?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있고 밤인데 근데 두 사람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비관주의자의 낭만주의라는 한 줄평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 한 줄평은 그 장면 보면서 탁 떠올랐겠네요. 그 장면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어떤 이미지이기도 하고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 해서 그 모든 게 들어간 그런 한 줄평입니다. 두 번째 영화 아시가르 파라디 감독의
시민과 나대리의 별거인데요. 네. 요거는 어렸을 때 돼지저금통에 이제 동전 넣으면서 세뇌당하던 속담이 떠오르네요. 티끌모아 태산? 네. 네, 그럴 수 있죠. 티끌로 만든 태산,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린 건 사실은 오공이산이라는 한자성어인데요. 사자성어에 오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산을 옮긴 거예요. 이 티끌로 만든 태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우리는 이제 태산을 어떤 사람이 예술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이제 구조 같은 거 중요할 거고, 따오는 전체적인 흙의 양 중요할 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접근할 것 같잖아요. 뭔가 거대한 걸 만들려면. 근데 이 사람은 태산을 그렇게 크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작게 접근한다는 거고요. 디테일 같은 건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디테일일 수도 있고, 어떤 작은 어떤 뭐 묘사나 설정이나 이런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작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태산이 되는 그런 예술적인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시가르 파라디의 방법론 같은 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시민과 나대리의 별거라는 걸작이고요. 스토리라인 한 두세 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야? 이러면 뭐 시민과 나대리가 별거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남자가 혼자 남아서 자기 아픈 아버지를 혼자 케어하기 어려우니까 가사도우미를 데려왔는데, 그 가사도우미랑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재판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야, 이런 얘기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는 스토리라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굉장한 그런 잔재미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디테일의 어떤 뭐 대마왕 같은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 보면 주유소를 갔는데 딸한테 이 사회성을 교육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예. 네, 영화 보셨죠? 예, 잔돈 받아내려고. 그쵸. 그래서 딸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잔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잔돈이 별로 큰 돈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집요하게 잔돈을 받아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 딸한테 잔돈 받아오라고 교육시킨다라는 건 재밌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긴장감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장면의 긴장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가사노미한테 비용을 이제 협의하는 장면들도 굉장해요. 이러니까 얼핏 봐서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완성도와 디테일의 어떤 뛰어남이 있고요. 그런 작은 디테일이 모여서 항상 아시가르 파라디는 훌륭한 영화를 만듭니다. 이 시민과 나대리의 별거의 핵심은 그게 아닌가 싶어서 티끌로 만든 태산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토마스 빈터베르크 감독의 어나더 라운드. 네. 야, 한 줄 평에 라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삶이란 어느덧 비극이고 어쩌다 희극이며 어쩌면 한바탕의 춤. 제 한 줄 평을 다 항상 그런 음악적인 리듬을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문장들은 음악적인 리듬을 지향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 한 줄 평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기본적으로 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문장론으로 얘기한다면 중문을 좋아하거든요. 단문이 있고 복문이 있고 중문이 있다고 했을 때 한글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다른 나라 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문이 가지고 있는 뭐 균형감이나 그런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제가 문장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덧과 어쩌다와 어쩌면을 맞춘 거예요. 어쩌다를 종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가끔씩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어떤 리듬이 확 깨져 버리는 거죠. 베리에이션을.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말을 리듬을 맞춰서 새 부사를 고른 거죠. 네. 문장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단순히 뭐 라임을 맞추고 문장의 리듬을 생각해서 그냥 예쁘기만 한 겉만 번들어한 문장을 만들면 사실은 훌륭한 평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이게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일단 삶이란 어느덧 비극이고라는 얘기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내 친구가 삶에서 나름대로 다 자기의 어떤 뭐 힘든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미가 없기도 하고 서로 교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술에 관한 굉장히 이상한 이론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술을 막 마시다 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데 결국은 굉장히 큰 비극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어느덧 비극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인간은 어떤 구석으로 계속 가도 결국 부딪히는 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훌륭하고 재밌고 이런 인생을 살아도 끝에는 죽음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삶이라는 건 뭐 어느덧 비극이죠. 근데 또 가끔씩 이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비극인데 어쩌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또 희극이란 말이에요. 재미도 그만해 있단 사는 말이에요. 거죠.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비극이지만 중간중간 코미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즐겁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어쩌면 한바탕의 춤이라는 건 이 영화의 라스트 씬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시면 매진 미켈슨이 혼자서 이제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춤을 추면서 거의 맛이 끝나는데, 가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춤 장면을 보면서 그래, 뭐 삶이라는 건 결국 뭐 비극이죠. 근데 가끔씩 좋은 일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바탕의 꿈 같은 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은 삶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히 라스트 씬을 떠올리면서 썼던 한 줄 평이었습니다. 다음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의 명작이죠. 500일의 썸머. 네. 이 영화를 많이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자 주인공을 좀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냥 영화 속의 조이 디샤넬은 영화 속의 조셉 고든 레빗을 덜 좋아했을 뿐이에요. 덜 사랑했을 뿐이고 다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더 사랑하니까 그게 달라진 건데요. 어찌됐건 사랑은 꼭 그 사람일 필요가 없는 우연을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운명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바이스 버사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역도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연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라서 자기는 그냥 권태롭게 카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로 입사한 여자를 봤는데 내 이상형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이건 우연이잖아요. 네. 두 사람 각각은 그냥 그 회사에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회의장에서 만났다라는 건 우연이죠.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스미스의 음악을 네, 그 여자가 바로 옆에 탔잖아요. 네. 근데 남자는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고 항상 귀에 이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영국 밴드 스미스의 음악이란 말이에요. 네. 스미스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바깥으로 음이 새잖아요. 근데 주이 디샤넬 그 마음에 드는 그녀가 옆에 탔는데 갑자기 말을 걸고 스미스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연의 연속이네요. 네. 만약에 그 순간에 마이클 잭슨을 들고 있었으면 그 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을 안 좋아한다고 가정하면. 네, 통 성격상 둘이 못 친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못 붙였을 수도 있죠. 네. 수줍어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몇 번의 우연이 겹쳐서 두 사람을 사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사랑이 다 우연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우연이라는 건 지금 그 사람에 될 이유가 없거든요. 우연히 그냥 우리는 만나서 잠깐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의 우리가 배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있는데 난 정말 사랑해 라고 하면서 100명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다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사랑이 갖고 있는 독점성이나 배타성 같은 것이 있으니까 바로 운명, 바로 그 사람 이게 있는 건데 그게 다 우연이야 라고 해버리는 순간 사랑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뻔한 우연들의 연속을 보면서도 그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 사랑이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둘의 관계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우연이었잖아 라고 회귀하게 되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바이스 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이게 뭐 사랑에 관한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500일의 썸머의 핵심이기도 해요. 원래는 운명론자, 사랑은 운명이지 라고 하는 게 남자 주인공이고 무슨 소리야, 사랑은 그냥 우연이지 하는 게 여자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후반부에 종반부에 가게 되면 벤치에 앉으면 두 사람 관계가 역전되죠. 맞습니다. 여자가 운명론자가 되고 남자는 우연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랑이 작동하는 어떤 동력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역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것을 담아낸 한 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톰이 한 줄평을 미리 보고 썸머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까지 가지 않았을까. 글쎄 말이에요. 네, 뭐 힘드신 분들 찾아오세요. 네. 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코엔 형제의 인사이드 루인.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삶의 회곡선에 물처럼 고인 웃음. 수학 못하셨군요. 아, 문과생이어서. 네, 문과에서 수학해요. 저도 문과생이고요. 아, 요거 미적분, 저 때는 미적분 안 배웠습니다. 회곡선하고 미적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 미적분에서 나오는 용어인 줄 알고. 도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나마 마음에 드는 몇 개 중에 하나고요. 네. 제 한 줄 평인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멋부린 말처럼 보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는 수학 혹은 산수 용어잖아요. 네네. 회곡선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영화의 형식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루빈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포크 싱어죠. 근데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뭐 클럽이나 바 같은 데서 혼자 연주를 무대에서 하고 그리고 밖에 누가 부른다고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얽혀서 그 남자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지면서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별별 일이 다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비슷한 사람 혹은 같은 사람으로 녹여지는 사람한테 똑같은 말로 얻어맞는 장면이 또 나와요. 약간 수미상관 느낌인데요. 그렇죠. 수미상관인데 이 수미상관을 이제 뭐 영화에서 지금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두 장면이 과연 똑같은 장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일단 봐서는 그 두 장면은 똑같은 장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가 직선적으로 흐르는데 두 앞뒤 장면이 똑같은데 시간 순서는 또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럼 이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만나겠죠. 곡선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계속 돌아다니겠죠. 그게 패곡선이라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플롯이 패곡선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패곡선이라는 게 영화의 플롯의 어떤 형식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 담겨 있는 어떤 정서이기도 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남자가 영화 속에서 별일 다 하거든요. 네. 지금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전 여친이 자기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무대에 서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무대를 얻어내야 돼요. 혹은 이제 자기가 더 유명해져야 되니까 어떤 데 가서 오디션을 봐요. 시카고까지 가는데 엄청 또 춥고 해가지고 여정이 또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장 오늘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가스 서가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남자가 굉장히 힘든데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남자는 나름대로 고투를 하는데 다 보고 나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삶은 패곡선의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패곡선을 이 남자의 삶과 이 영화의 플롯 형식을 합쳐서 그 단어를 골라낸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물처럼 고인 우수라는 건데, 예, 우수라는 건 뭐 굳이 비슷한 말로 하면 뭐 근심이나 걱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 사전네. 근데 이걸 만약에 삶의 패곡선에 물처럼 고인 근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도 말맛이 다 다르고.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사용되면서 거기 어떤 의미들이 더 씌워지기도 해요. 네. 근심이라는 말과 우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라고 해도 제 느낌으로는 우수라는 말 속에는 bitter sweet이라고 그럴까요? 달콤 쌉싸름한 어떤 약간 감상적인 어떤 뭐가 묻어요. 진득하게. 걱정이나 근심이란 말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수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 바로 갖고 있는 이 단어만의 고유한 어떤 감각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처럼 고여있다라는 건 패곡선에 우수가 물처럼 고여있는 장면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하게 그러니까 웅덩이 되죠. 느낌으로. 네. 근데 물은 원래 흔들리고 이러는 건데 이 영화에서 격렬히 흔들렸지만 결국 다 지나고 나면 이 남자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이 남자의 삶은 그냥 여기에 고여서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물처럼 고여있는 우수를 보여주는 거죠. 자연하네요. 그렇죠. 언제 성공하나 한 후반까지 계속 기대하면서 봤는데 성공하면 뭐 코엔 영화가 아니겠죠? 여섯 번째는요, 폴 슈레이더 감독의 퍼스트 리폼드인데요. 퍼스트 리폼드라는 말이 퍼스트 리폼드 처치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1개혁교회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텐데 주인공이 거기에 목사님이에요. 이제 에단 호크인데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한 줄 평을 보면 통증 없는 중병의 시대에 라고 제가 썼잖아요. 네. 일단 중병의 시대, 영화 속의 그 세상은 정말 구제불능의 세상이에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극 중에 등장하는 교회에서의 그 성직자들조차 돈에 막 휘둘리고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심지어는 교회 목사의 마음까지 혹은 그 말까지 사는 그 기업가가 있는데 그 기업가는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은 환경오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덕 기업가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정되지 않고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또 옹호까지 해요.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의감이 갖고 있는 어떤 한 목사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상황은 중병의 시대죠. 세상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근데 역설은 통증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들 앓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다 속으로 골병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양심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이 사람들 자기가 아프면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다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느끼질 못하고 그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다들 중환자들인데 네. 통증은 하나도 안 느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일 텐데 네. 그러니까 통증 없는 중병의 시대라는 것이 영화의 일반적인 묘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먼저 앓고 대신 아픈 자가 써내려간 몸의 일기라는 게 뒤에 붙어 있는데 먼저 앓고 대신 아픈 자를 저는 성직자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병들어 있을 때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대신 알아주는 사람 혹은 먼저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성직자고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고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예민하게 살아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에단 호크가 바로 먼저 앓고 대신 아픈 자인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아파요. 네, 위암이죠. 네, 위암 진단을 받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아파서 아들도 죽은 상황이고 그다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자체가 아프기도 하지만 극 중에서 벌어지는 일들 자체가 이 사람은 먼저 앓는 사람이다.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몸의 일기인데 영화 속에서 실제 이 사람이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레이션이 나오기도 하고 몸의 일기라는 표현은 이 영화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먼저 앓는다는 것은 몸의 감각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종반부에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몸과 관련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통증 없는 중병의 시대라는 어떤 기본적인 영화적인 세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주인공은 먼저 앓고 대신 아픈 자이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해나가는 일은 자기가 써내려간 몸의 일기가 정말 이 영화다 이런 한 몸을 얘기죠. 불사해서. 웨스 앤더슨 감독의 프렌치 디스패치. 요거는 이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길게 네네. 약간 일종의 솔직히 반치기에 가까울 수 있죠. 근데 어쨌건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런 평이라고 생각하고요. 프렌치 디스패치를 포함해서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향수가 진짜 짙게 일렁인단 말이에요. 그 향수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노스텔지아. 짭짤하기도 하고 프렌치 디스패치도 그렇고 또 그랜드 부다페스트도 그렇고 다른 영화들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술에서 느낄 수 있는 향수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향수. 야,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바로 그 맛. 뭐 이러면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근데 웨스 앤더슨의 향수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체험하지 않은 향수예요. 그게 이제 예술의 어떤 핵심하고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잡지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들이 각각 활동하는 것을 옴니버스식으로 모아놓은 그런 영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널리스트들이 각각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글을 써가지고 표현하면 그것을 이제 마지막 그 특대호로 만들어서 내는 그런 과정을 다룬 것이 프렌치 디스패치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주요 무대가 되는 곳이 이제 프랑스의 가상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가상의 도시인데 그 프랑스 도시 이름은 물론 가상의 도시라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그 도시 이름을 냉담함에 붙어 있는 권태란 뜻이에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도시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향수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고 알록달록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 그 도시에 아침이 되면 시체들이 떠오기도 하고요. 네, 8명씩인가 일주일에. 맞아요. 그리고 막 쥐들 같은 것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방에 건달들과 또 이제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들어있는 절대 좋은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영화를 굉장히 아름답거나 알싸하거나 어떤 향수 어리게 그렸단 말이에요. 네, 알록달록하고.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서술된 사건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서술했을 때 그 서술된 결과로서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저널리스트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가 아니라 어떤 일어난 사건을 저널리스트는 어떻게 표현했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운 것은 과거가 아니라 봉인된 과거라는 건데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가 막 그리워하는데 막상 그 그리워하는 과거를 가보면 사실은 어린 시절은 굉장히 뭐 배고팠던 시절이거나 학대받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미화가 되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우리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린 시절이나 어떤 과거를 봉인해 두었단 말이에요. 뚜껑을 닫아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인된 과거만이 사실은 그리운 거지 실제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그 과거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름다운 것은 세계가 아니라 간접 체험된 세계라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참담한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가 웨스 앤더슨의 세계 속에 담겨서 영화로 표현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제가 늘어놓은 것은 이게 예술의 작동 원리이기도 하고 이게 예술의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 표현을 했던 예술가들한테 뭔가 경의를 표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영화에서는 이제 저널리스트이긴 하나 저널의 세계 자체를 이 영화는 사실상 예술처럼 다루고 있고요. 어쨌건 이런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웨스 앤더슨 영화의 핵심처럼 저한테는 느껴지고요. 이 영화뿐만 아니라 특히 프렌치 디스패치에 굉장히 잘 묘사가 돼서 약간 좀 과욕을 부린 거죠. 좀 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션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 좋은 영화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좋은 영화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 중에 하나의 이제 어떤 뭐 말을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좋은 영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세상에 자기 딸을 제대로 양육할 만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철없기도 하고 자기 삶도 제대로 건수 못하는 어떤 엄마 얘기란 말이에요. 어린 딸이 있는데 딸을 모텔에서 키워요. 모텔에서 키우는데 이 엄마는 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심지어는 엄마가 이제 매춘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딸한테 최악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죠. 딸을 학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네, 사랑하지만. 네. 그러니까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복지국가이니까 이 사람에게서 양육권을 박탈해서 이 아이를 당신 엄마 자격 없어라고 말하고 이제 양육하는 이제 국가기관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게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저게 최선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매한 건데 양쪽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니 우리가 봐왔던 저런 엄마면 나래도 엄마 자격이 없다고 이웃으로서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런 사람 앞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양육권을 박탈하고 국가기관에서 정해진 복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엄마는 이 딸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2시간 내내 그 모습을 영화 속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도 엄마랑 살고 싶어 하지 생판 모르는 복지기관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이 되면 아이도 울부짖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복지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기껏 2시간 동안 얘기해놓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에 갔다가 다시 엄마랑 감동적으로 제의하면서 이제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 영화는 훨씬 더 후진 영화가 됐겠죠. 네. 이 영화는 정말 제대로.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확하게 끝낼 타이밍에서 끝내고 있고요. 사회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루고 멋진 휴먼 드라마를 만들면서도 굉장한 질문거리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좋은 영화는 세상을 구하는 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방식으로 그렇게 끝나면 그래 역시 엄마랑 아이는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집에 들어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엄마랑 살아야 되는 거야? 복지기관에 가야 되는 거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때 비로소 살아나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작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일단 뭐 이 문장에서 더 핵심이 가 있는 것은 이제 미결과 영원 사이에서 사무치도록 이 얘기예요. 일단 사무치도록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이 영화의 감정을 담아내고 싶었는데 이 영화의 감정은 저한테는 굉장히 사무치는 감정처럼 느껴서 이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미결과 영원 사이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완벽한 사랑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인간 자체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유한하기도 하고 부족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하면 완벽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은 피리어드를 찍지 않는다라는 거라는 거죠. 이 영화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결과 영원이라는 건데 어떤 사랑이 미결됐다, 해결되지 않았다,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면 안타까움만 남고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미결은 뒤집어서 동전양면을 보면 사실은 그건 영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영화의 종반부의 어떤 상황을 보면 미결함으로써 영원으로 넘기는 사랑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표현을 가져와서 영화의 핵심을 잿따내는 이 감정적인 표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단어와 부사와 결합시켜서 미결과 영원 사이에서 사무치도록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그것 자체로도 될 수 있죠. 근데 조금 영화적으로 굉장히 절묘하게 표현해낸 그런 미학적인 부분까지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 표현은 부사구가 들어간 건데요.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녹색으로도 보이는 그 옷처럼 이건데 영화를 만약에 안 본 사람이 이 평을 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한 줄 평을 쓸 때는 사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보지 않은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게 쓰는 한 줄 평이 있어요. 제 경우에. 반대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한 줄 평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이게 한 반반쯤 되지 않나 싶은데 대략 어떨 때 제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쉬운 평을 쓴다면 아주 대중적이면서 지금 막 사람들이 핫하게 보고 싶어하는 영화. 그러면서도 아주 넓게 소비되는 영화. 대표적으로 아바타 2 같은 작품이죠. 물에 관한 액션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러 갈까 말까 혹은 보러 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가이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어떤 한 줄 평은 보고 나서 내가 본 게 뭘까? 나는 이 영화를 왜 좋을까? 혹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한 줄 평이 약간의 열쇠를 주거나 약간의 길을 내주는 한 줄 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한 줄 평은 그런 한 줄 평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저한테도 애착이 가는 건 후자 쪽이에요. 근데 어쨌건 제가 주로 욕을 먹는 건 후자 쪽의 평입니다. 예. 전자 쪽의 평은 욕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안 본 사람도 다 알겠으니까. 그런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영화를 보면 탕웨이가 입고 나오는 옷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그 옷이 실제로 이제 이 영화는 약간 미스터리 혹은 또 사건을 풀어가는 어떤 형사 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찍힌 사진 속에 탕웨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형사는 그것을 녹색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빛의 말이에요. 유무에 따라.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청록색이라는 우리말이 청색과 녹색을 붙여서 쓰는 말이잖아요. 블루그린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처럼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옷에 대해서 갈리는 견해가 어떻게 보면 미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원일 수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시각적인 영화의 핵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끌고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위에를 쓰지 않고 밑에만 쓰면 훨씬 더 좀 약간 딱딱한 조금 더 관념적인 문장이 됐을 텐데 위에 거를 씀으로 인해서 그나마 영화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자, 저희가 어려운 영화 베스트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네. 레오스 카라스 감독의 홀리모터스. 일단 홀리모터스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이제 형식적인 것, 뭐 내용적인 것, 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진짜 훌륭한 영화인데요. 일단 이 문장을 쓸 때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문장 자체가 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뱀이라는 어떤 신화적인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오로보로스라고 말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고요. 이 영화를 보면 홀리모터스에서 이제 어떤 한 남자가 오스카라는 남자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라고 그럴까 하루 종일 다양한 배역들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마지막이 되면 퇴근하는 얘기예요. 하루 동안. 근데 영화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 또 그런 방식으로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을 문장에서 주고 싶었어요. 아, 약간 패곡선 비슷한 느낌이네요. 단순 패곡선이라기보다는 뭐 꼬리를 자기가 머리가 물고 있다고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뱀의 이미지를 떠올린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영화로 시작하고 싶었고요. 각각의 4개의 서로 맞물리는 문장들이 마지막에 다시 영화로 끝나서 결국은 이것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잖아요. ABS-D 같은. 네, 그런 방식의 문장을 쓰고 싶었던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쓰기 위해서 내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채우면 안 되니까 이 홀리모터스의 생각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4개의 단어를 꼽아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영화라는 인생인데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인 오스카가 일종의 배우처럼 1인 11역을 통해서 계속 어떤 삶들을 살아내요. 인생을. 네. 실제로 영화는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적인 상황도 그렇고 실제 그렇기도 해서 영화라는 인생이라는 말은 충분히 수긍이 가죠. 이 4개 문장은 전부 다 사실은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만든 거죠. 네. 인생이라는 가면은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1인 11역을 해요. 하루 동안. 근데 11역을 할 때 사실상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가면을 쓰면서 갑자기 할머니 역할을 했다가 갑자기 또 어떤 누군가의 삼촌 역할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되는데 바뀔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가면을 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진짜 오스카는 뭔가? 가면 뒤 오스카와 가면을 쓰고 연기한 11명의 오스카는 어떤 관계인가 등등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생이라는 가면은 어떻게 보면 홀리모터스의 이야기가 굴러가는 방식, 동력 이런 걸 설명하는 말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쵸. 네. 예. 지금 가면에는 마치 내가 엄청나게 영화를 잘하는 그러면서 말에 능숙한 사람인 것 같은 영화 평론가의 가면을 쓰고 저는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평론가님 카메라 꺼지면 진짜 개그맨이십니다. 개그맨입니다. 예. 다 죽어요. 네. 수위가 팍 올라가요. 글쎄 말이에요. 네. 글쎄 말이에요. 천취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석에서는 또 제가 다르잖아요. 네. 집에 가면 또 다르지 않겠어요? 혼자 있을 때 또 한심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수많은 자리에 있는 상황마다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아들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영화평론가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편의점 가면은 손님의 가면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가면이라는 운동인데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되는 순간 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속의 이야기를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쓰게 되면 이 가면 때문에 하기 싫어서도 해야 돼요. 일주일에 2번 파이하게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너무 힘들거나 아침에 뭐 예를 들면 배가 아팠거나 어저께는 누구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 방송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가면을 쓰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참혹한 어떤 인생의 슬픔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생의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가면이라는 운동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이라는 영화인데 이거야말로 저는 영화적인 하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초반에 예전에 많이 설명한 것처럼 mov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네, 움직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애초에 영화는 활동사진이라고 불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라는 것은 운동이라는 것하고 핵심적인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운동이 너무 중요해요. 계속 리무진이 거리를 달린다거나
주인공이 무슨 모션 캡처 같은 장면을 초반에 찍는다거나 네. 뒤에 가면 심지어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반도네온을 연주하면서 거리를 계속 움직인다거나 이런 그 동력이 주는 굉장한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운동이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뭐라고 그럴까? 존재론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영화로 끝나니까 이게 다시 여기 묶이면 이 한 줄 평은 영원히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생각하는 4개의 단어를 꼽아내고 그걸 통해서 연결을 해서 만든 그런 한 줄 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4개가 모두 영화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말이 되는 한 줄 평. 그렇게 하려고 했죠. 네. 네,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영화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네. 엣지 있게 하나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10편 다 좋은 영화이지만 뭐 오늘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퍼스트 리폼도 어떤가 싶고요. 그 폴 슈레이더라는 감독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각본가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무려 택시 드라이버, 무려 분노의 주먹을 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런 각본가 중에 한 명이고요. 영화도 너무 잘 만들고 네. 퍼스트 리폼도 한번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평론가님 추천하신 퍼스트 리폼들을 포함한 10편의 영화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 줄 평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키야.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요금제.